네, 글로벌 마켓 투나의 드림스탁 나우 시간입니다. 국내외 증시 주요 이슈와 종목까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기업 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의 다양한 이슈와 종목까지 파헤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장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최근 상승세가 좀 가팔랐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갔습니다. 그래도 275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 좀 했지만 전일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급 유입 효과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이 모두 순매도를 했고요.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외인이 2,900억 원의 코스피의 2,900억 원대 그리고 코스닥 549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보였고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외인의 수급은 굉장히 좀 강했다는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결제 약정 대금이 거래 건수가 좀 더 감소됐던 요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좀 있었지만 오늘은 미결제 약정 건수가 조금 더 증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방 여력으로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좀 선방했던 우리 증시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증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반면에 오늘 일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엔화 이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4년 만에 이 엔화가 최저치로 좀 하락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이 중앙은행에서 이 기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좀 전환될 수 있고 일본 경기가 그만큼 좀 더 견고한 흐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증시의 유입 효과도 커지고 그래서 반사수혜로 우리 증시에도 외인 수급의 어떤 영향이 크게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막상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 효과 이후에도 오히려 엔화가 가치가 좀 더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미국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추가적인 어떤 금융 정책을 좀 수립할 것이다라는 이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기조와도 맞물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번 6월에 미국에서 기준금리의 인하를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져서 일본의 통화 정책들에 대한 변화가 추가적인 어떤 요건으로 좀 더 작용을 해준다면 엔화는 강세 기조로 좀 더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는 이 관측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지금 하락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로금리에 벗어나면서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약세를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엔화 상승을 예상해서 엔화 강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이 거의 한 24년 동안 이 엔화에 대한 이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좀 유지를 했었고 이 부분이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률을 좀 더 둔화시킨 배경이 좀 된 셈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했고 실물 경제 지표에서도 일본이 여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 안에서에 대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에 0%에서 0.1% 정도의 상승 전환 이 부분이 추가적인 금융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좀 진행됐다는 이 정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다만 최근에 이 일본 이 지수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좀 논의하기보다는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금리 인하 정책 기조 이 부분을 보고 연동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지난 이 통화정책 회의 때 발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종목적으로 좀 보면 관건은 6월에 이 미국 금리 인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빨리 이루어졌던 이 금리 인하는 스위스가 먼저 금리 인하를 좀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근본 6월에 과연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좀 확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 PCE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 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면 엔화의 강세 속도가 더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같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만 해도 지금 일본 여행을 좀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일본에서는 지금 쇼크 증후군 소식까지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전해주실게요. 예, 이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이슈가 좀 됐는데 일본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 그래서 치사율이 30%에 육박한다. 네. 그래서 좀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가 굉장히 좀 강했고요. 여기서 뭐 페니실린계 의약품, 페살론계 의약품, 이렇게 두 가지 계통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일본의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를 했던 데이터를 보면 2023년도에 쇼크 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가 약 691명. 그리고 올해 2월까지가 한 230명대로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확산세를 단정하기는 이르고 이 데이터 값이 큰 확산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반도체주가 쉬어가고 이 저피바 관련주에 대한 수급이 좀 쉬어가는 자리에 이 개별 테마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더 강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의 폐렴처럼 그나마 조금 더 중국 내에서 확산세를 좀 가져왔던 그런 질병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은 좀 미비하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연동돼서 상승했던 주식의 경우에는 사실 종목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보다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 변동성에 유의를 할 필요는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광동제약이나 신풍제약, 삼성제약 등 페니실린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수급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우리가 좀 최근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종목들의 유형들을 보면 네. 빈대 관련주, 네. 그다음 중국 폐렴 관련주.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쇼크 증후군까지 좀 이어졌는데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공통점들은 테마성 수급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최근에 단기 반등을 좀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 복귀를 좀 해봤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 백신에 관련돼 있다라는 어떤 종목으로 주가는 거의 뭐 많게는 10배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막 3배, 두세 배 이상 급등을 좀 했는데 이 이후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완성한 업체는 단 하나도 없었죠.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SK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유일했고 그런 어떤 과거들을 좀 복귀해 봤을 때 그래서 질병군이 조금 더 확대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좀 더 적용될 수 있는 약물이 아니라면 여기는 사실 그 수급 기대감에 좀 매매하는 것은 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는 테마주로 바라보자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오늘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전체적인 이슈 안에서는 뭐 크게는 지금 첨단 바이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바이오 산업에 200조 원의 시장을 좀 육성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좀 있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주가 수급은 좀 굉장히 좀 희비가 좀 있었어요. 오늘 알테오젠이 블록딜 이슈 때문에 장중에서 좀 급락을 좀 했었고요. HLB도 하락을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아마케 일정들이 좀 일정 모멘텀으로 좀 부각됐던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오늘 소폭 좀 반등을 했다는 점에 대한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쇼크 증후군 관련 종목들의 차익 매물 이후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도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 안에서의 어떤 수급은 좀 더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좀 내놨던 부분이 케이어 바이오스케어를 2035년까지 전체 200조 원의 시장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오늘 윤 대통령의 좀 발언이 좀 있었고요. 여기서는 충북 지역, 오송 지역을 K스퀘어 제약 바이오 첨단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좀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뭐 최근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미국향 비중이 굉장히 컸던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시앱텍 같은 그런 제약사들이 미국 내에서 이제 사업을 좀 못하게 되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서명이 발효가 된다면 이 반사수에 미국으로 향했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공급은 국내 또는 유럽 지역에 대한 이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
CMO 또는 CDMO 위탁 개발 생산 회사들의 어떤 수혜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생물보안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국내 바이오주에도 좀 반사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 뭐 오늘은 좀 일부 종목들이 조정이 있었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는 미국의 아마케가 있는데 네. 우리가 항상 일정 모멘텀을 좀 주목하면서 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일정 모멘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정에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가 이 부분으로 우리가 좀 옥석 갈리기 관점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ACR 안에서는 연구 데이터 또는 임상 결과에 관련된 연구 결과값을 이제 공개하는 자리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글로벌에서 이번 아마케에 대한 이 부분들은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연구 개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국내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적용하기 힘든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로 좀 더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역 항암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 항체 치료제 그리고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항목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레고캠 바이오처럼 항체 치료제라든가 면역 관문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뭐 ABL 바이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별화 전략들이 좀 예상되고 있고 여기서는 임상에 관련된 결과값만 갖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공개되는 기초 파이프라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의 기술 이전 또는 빅파마 제약사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 부분에 관련 추가적인 모멘텀 생성 여부를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RCR에서 표적 치료제보다는 면역 항암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지 그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예, 제가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인데 ADC 기반이라는 것은 항체가 항원에만 반응하는 특성. 여기서 기존의 약물이 항원에 반응하지 못한 그 단점을 좀 극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ADC 항암제는 항체와 약물을 결합시켜서 항원에 반응하게끔 그래서 면역 세포를 지켜주고 암을 공격하는 치료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역 항암 치료제의 최대 장점이 면역 세포에 대한 이 증강력들을 키워주면서 암 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환자의 이 생존율이 좀 더 높고 부작용률이 좀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타깃으로 하는 부분들이 같은 암종 안에서도 면역 항암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들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다고 보이고 상용화 관점에서는 유한양행이 이번 상반기 이후에 FDA의 시판허가를 좀 앞두고 있는 약물이 있죠. 렉라자의 1차 치료제 시판허가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AACR에서 가장 많은 10종의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미 사이언스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었지만 한미약품은 이런 관점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파이프라인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형주 안에서는 앱클론이라든가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루닛 등이 개별 수급 안에서 그다음 학회 일정 안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에 관련된 성과가 좀 더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면역 항암제 관련주 안에서는 레고캠 바이오와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앱클론과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 루닛을 주시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또 핫했던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블록딜 소식에 주가 변동성이 엄청났거든요. 네네. 한 오후 1시쯤에 입장문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 그러니까 회복 시도를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20만 원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알테오젠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최대 낙폭을 보면 장중에 15.4%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맞아요. 장후반 뭐 10.8포인트 하락한 19만 5,600원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조금 이 보유자께서는 좀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죠. 이 장중에 어떤 블락들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신풍제약이 고점에서 임직원 내지는 뭐 특수관계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부분은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3월 18일 22만 5,500원 신고가 갱신 이후에
블럭딜이라는 이 악재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머크와의 이 제왕제에 관련된 이 독점적인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수록될 수 있는 마일스톤에 대한 가치들을 향후에 실적으로 좀 인식할 수 있는 구간에 좀 접어든다면 알테오제는 오히려 수급적인 관점에서의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이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 봤을 때 오히려 낙폭은 조정의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우리가 뭐 시장 목표가가 최근에 뭐 30만 원이 뭐 제시된 그런 맞아요. 뭐 리포트들도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단서는 마일스톤이 실적으로 인식되고 숫자로 증명되는 구간, 이 부분을 좀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점에서는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기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알테오진이 보여주는 실적의 연동성,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알테오젠이 워낙 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은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 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대로 상승 마감하면서 18만 원 선을 지켰습니다. 장중 그래도 삼성전자 8만 원 선을 네네. 한번 찍긴 했거든요. 네. 요즘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황들 비교 많이 하죠. SK하이닉스가 6.9% 밀렸을 때 네. 삼성전자가 공교롭게 한 5, 6%대 상승을 좀 했고, 이후에 다시금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 20만 원 초반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 터치 이후에 아직 회복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탄력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4월 초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최초에 영업이익 3조 5천억을 좀 예상했다가 중간에 4조 원대 초반, 4조 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평균적으로는 4조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추정한다는 어떤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대치가 5조 원대에 대한 관련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턴 기대감, 실적의 업턴 기대감들은 4월 주가 부분에선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CXL D램에 관련된 라인업을 공개했고요. 하반기부터 12단짜리 HBM3에 대한 양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발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 1분기 실적에 연동될 수 있는 D램의 실적이 아직은 좀 주도를 좀 하겠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고대역 반도체 관련된 수익성들이 좀 더 반영이 된다면 실적의 확장성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도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가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1분기의 실적을 얼마만큼 더 상향시킬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인데, 저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게 좀 비관적인 부분보다는 우리의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는 실적의 눈높이와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좀 제출할 수 있는 실적의 갭이 저는 조금은 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좀 더 탄력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27일까지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학회 mem콘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CXL이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학회 이벤트가 좀 시작은 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시장의 화두가 과연 CXL D램에 대한 라인업을 공개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에 대한 사용 검증에 관련된 브리핑만 있을 것인가라고 발표가 됐는데, 네. 전시 부스에 공개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3종 라인업이었는데 일단 CXL D램 부분이 있었고요. CMM D램, 그리고 낸드와 D램을 연결하는 CMM 하이브리드, 그리고 CMM 박스, 이렇게 세 종의 CXL D램의 라인업이 공개가 됐고, 추가적으로 HBM의 12단짜리 HBM3E 모델을 공개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올해 양산이 좀 될 것인가, 이 코멘트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2단짜리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엔비디아가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양산 테스트의 최종 통과가 좀 예상이 된다면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CXL D램의 이 상용화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터페이스가 CXL D램이 HBM처럼 혼자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같이 혼용이 돼서 구현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CXL D램을 같이 수직 배열화시켜서 공용화시키는 이 단계,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연내 양산도 조금 진행이 원활하게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mem콘 2024에서 삼성전자의 CXL D램을 비롯한 CXL 솔루션이 공개됐는데요. 연내에 상용화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증시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3대 지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장주 회복세 힘입으면서 지금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특징주로는 오늘은 엔비디아가 한 1%대 현재는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텔은 3% 가깝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어제장의 미국 증시 어떻게 끝이 났는지 전해주시죠. 공교롭게도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 미국 증시 휴장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9일이 PC 지표에 대한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경계 심리가 부각됐고 이 미증시의 휴장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어제는 좀 소화됐다고 보고 있고 오늘 미 증시의 더 선물은 0.5%, 0.3%대 지금 상승 전환을 좀 하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좀 상승했다는 부분들은 어제 차익 실현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다시금 좀 반등하고 있다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PC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좀 산출되는 것인가가 좀 관건일 텐데 2월에 CPI와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는 부분이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차익 매물은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 구간 안에서 점진적인 상승은 좀 예상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특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또 어제 호재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지금 전 일정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면 mem콘 2024에 관련된 일정 이벤트는 지금 현재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고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전략,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라인업을 좀 공개한 이후에 대한 특이 전략은 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 안에서 뉴로모픽 반도체의 경우도 그랬고 CXL 반도체 관련주들 수급이 굉장히 좀 악화되었던 부분들은 부분적인 어떤 세론 효과 내지는 실망감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좀 어제 2%대 좀 반등을 좀 해줬는데 완전 자율주행 솔루션 FSD를 유로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한 달 동안은 이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회성 어떤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좀 했지만 업황 회복이라는 단서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다면 테슬라의 주가 회복은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예정된 글로벌 증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인데 인텔의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가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좀 상향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과연 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 좀 관건인데 전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이 전체 투자액의 5%에서 15%가량을 좀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약 50억 달러에 대한 규모로 환산이 되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약 60억 달러를 좀 수령하지 않을까. 그 규모는 한화로 약 8조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사례를 좀 대입해서 이 보조금에 대한 지급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8일로 좀 예정은 좀 돼 있지만 28일이 아니더라도 3월 말 안에는 보조금에 관련된 규모가 좀 나오게 되고 오늘 공교롭게도 SK 하이닉스도 5조 3천억 원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설립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도 SK 하이닉스 역시 보조금 관련된 이슈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 발표, 보조금 이슈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발표 그 규모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실게요.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0억 달러를 추정한다. 이게 뭐 일차적인 보도였는데 일단 이 부분은 확정이 좀 돼봐야지 알겠지만 인텔이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좀 올라갔다는 점. 이 부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지 않나. 다만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좀 있죠.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관점에서 뭐 IRA에 대한 법안 수정 이슈,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축소 내지는 폐지, 그다음에 태양광 등에 지급됐던 보조금 일정들을 모두 다 전면적으로 조금 없애버리겠다라고 좀 공언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재임 여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서 이게 3월 처리 이후에 보조금이라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더 단기적인 어떤 주가 상방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업턴 기대감도 있지만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이 투자 그러니까 세액공제 금액이죠. 여기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 이 부분이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워야 할 전략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증시 PCE 지표를 대기하면서 최근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다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실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PC 지표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 그 의료 서비스 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본 2월 PC 지표는 예상치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근원 물가 관점에서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래서 좀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한 이 성향들이 좀 있었고 2월 CPI와 PPI가 상향했던 부분들을 좀 대입해 봤을 때 저는 PC 물가 지표는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 정도는 부합하게 수립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의 이 과연 이제 6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관련된 정책 기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뭐 6월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와준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수급 유입 효과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변영희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